네, 관심을 모았던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어제 열렸지만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결론을 내지 못했고요. 대선 후에 다시 만나서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비롯한 사법 현안들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죠. 먼저 판사 출신으로 대검 감찰부장을 지냈던 한동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랜 기간 법조기자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전국 법관 대표회의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럴 거면 왜 소집했느냐 이런 얘기가 좀 바로 나오던데 어떻게 평가들 하십니까? 뭐 당장 이제 어제 그 법관 대표 회의 당일을 미시적으로 보면 그래도 뭐 이해할 만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건 자체는 12월 1일 날 그 대선 개입 시도라고 이제 국민들이 의심을 가지는 그 대법원 환송 판결로 촉발된 사건인데 네. 결국 이제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일선 법관들의 요구로 소집된 것이긴 한데 네. 뭐 이렇게 그런 다음 길은 이제 추 지정한 형태로 돼서 약간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결론이긴 하죠. 선거를 의식했다면 굳이 이날 잡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어제 아침인가요? 그 민주당 선대위에서 네. 그 대법관 증언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철회한다는 그런 것도 맞아요. 있었고 네. 그래서 사법부를 좀 압박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좀 완화되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법관들 사회에서 약간 좀 누그러진 게 아닌가 반발하는 그런 게 그런 느낌도 약간 있고요. 근데 이제 아마도 그 법관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재판의 독립 또는 재판의 공정성 뭐 두 가지 안건 중에 어느 한쪽의 안건이 만약에 의결된다 그러면 어떤 게 되더라도 대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대선 이후에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 뭐 이런 결론을 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 2주 전에 두 분과 이제 그 전망을 했을 때 이 회의가 조직보 논리가 오히려 더 이제 크게 고개를 드는 이런 회의가 될 수도 있다 내지 사법부 보수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하신 바가 있었는데 네. 아무튼 결론은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완결된 평가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기류는 읽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논설위원님은 어떻게 읽으세요? 그 어제 이제 5개가 새로 추가가 됐는데 추가된 안건을 보면 방점이 그 약간 그 재판의 독립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 그 주도로 그 이루어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 판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자라고 해서 시작된 회의인데 그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요구들 개혁 요구라든가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아마도 좀 보수적으로 상당히 판사들이 반발하는 것도 있고 이런 내용으로 진행되다가 이제 그런 기류가 강했죠. 근데 이제 어제 의결은 안 됐습니다만은 추가된 안건을 보면은 재판의 독립을 좀 보장해야 된다 이런 걸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방점이 찍힌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은. 그래서 재판의 독립은 이제 정치권의 간섭으로부터의 독립.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네네. 어떻게 읽으세요? 그런데 뭐 이 재판 여기에서 이제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이거는 이 사건 자체는 이제 개개 법관 그 본인이 담당하는 재판의 중요성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재판의 공정성,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가는 그런 포괄적인 국민 전체 인식이 있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 대법원의 극히 이례적인 절차에 의한 이 판결이 선고됐지 않습니까? 전압 회부 9일 만에 선고가 되고 또 회부 그 서울 고법도 바로 그냥 우편 송달을 생략하고 바로 집행관 송달을 촉탁해서 절차를 급하게 진행하려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나의 재판이 그 침해된다. 달리 말하면 법관의 독립이 침해된다. 이런 인식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서 그걸 이게 일반화시켰어요. 사법부의 독립이란 표현으로 그것들은 이거는 결국 사법부 조직, 사법부의 독립은 그 말은 원래 헌법에 있는 용어는 아니고 양승태 그 대법원장 시절에 이제 사법부 독립이란 말들이 이제 표현되는 것인데요. 결국 사법권의 독립이란 말은 있지만 그래서 사법부란 조직을 말하기 때문에 결국 조직에서 보호하는 쪽으로 좀 생각하는 것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재판의 독립을 절대적 가치라고 그 입장 네. 그 안건에 있던데 재판의 독립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 어떤 제도적 장치 내지 수단적 개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법관들이 헌법책을 평소에 잘 읽지 않아서요. 헌법에 대한 이런 것들 또 네. 여기 책임 추궁이라는 단어도 좀 있는데요. 네. 책임 추궁은 아마 탄핵을 아마 염두에 둔 것 같은데요. 그 책임 추궁은 이제 권력 분립의 원칙상 국회는 그 견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법관 탄핵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책임 추궁이나 사법부에 대한 공격으로 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그 좀 이해가 좀 부족하거나 다른 일반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어떤 그 정상적인 작동들을 조금 더 간과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법부 독립이란 개념은 없다. 사법권 독립은 네네. 있어도. 네네. 사법권의 독립, 사법의 독립, 법관의 독립. 저는 이제 어제 헌법에는 쓰여 있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 추가된 안건 중에 저는 이제 마지막 그 안건을 좀 주목이 됐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개별 재판을 이유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다. 이 내용이 앞으로 이제 그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사법개혁 움직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그 뭔가 좀 그 껄끄러워하는 또 심지어 좀 저항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뭐 대법관 증언 문제라든가 이제 법관 충원 문제 그다음에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그 판사들이 좀 그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네.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게 있어서 일단 여기서 상당히 좀 가르면 어제 처리한 거는 두 가지 이제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들 그거는 이제 철회가 됐고 됐고. 또 한 가지는 대법관 증언도 안이 두 개잖아요. 네. 30명으로 증언하는 안과 네. 100명으로 증언하는 안. 네네. 이 가운데 어제 철회된 건 100명으로 증언하는 안이 철회가 된 거지 네네. 30명으로 증언하는 안은 철회가 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대법관 30명 증언이나 재판 소원제도 도입한다는 건 아직 살아있는 건데 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대선 이후에 법관 대표회의가 열리고 만약에 그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법관 증언, 대법관 증언 문제에 관해서는 일찍이 대법원도 22명 증언에 22년도에요. 네. 그 대법관 증언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대법원의 그 사건 기록 전체를 읽어보지 못합니다. 그 오래된 비밀, 공공연한 난 비밀입니다. 재판연구관이 기록을 이제 검토 보고서란 형태로 요약하고 그 판결 초고도 이제 작성하는 형태로 돌아가서 결국 충실한 재판, 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라는 관점에서 현재의 대법관 14명으로는 부족한 것은 다 인정하고 있고 현재 그 법원 내에서도 뭐 대다수의 법관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것 증언 자체에 반대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그 비법조인 변호사 자격 없는 그 대법관이 보호할 수 있느냐 문제는 이제 일본은 이제 헌법재판도 있기 때문에 외국관 출신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네. 대법원은 어떤 기술적인 이 민법이랑 사법의 영역도 꽤 있어서 변호사로서 보호하는 것이 현대로서 합리성을 가진다고 이렇게 그 생각이 되고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대법관 증언 문제는 우리 대법원을 이제 우리 사법 체계에서 예. 어떤 그 위상으로 놓을 거냐 여기에 대한 이제 공감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고재판소를 지금 대법원으로 상정한 건데 사실은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는 또 헌법재판소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 네. 심판을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법원이 이제 헌법재판소 같은 그런 기능이 아니라면 그런 기능이 아니라 상고심만 전담하는 만약에 그런 법원이라면 굳이 지금 말하는 그 이른바 원벤치 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방방, 예, 네. 전원합의체. 전원합의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숫자만으로 구성할 이유는 없는 거죠. 사건들이 워낙 많으니까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맞는 거죠. 네네. 최고재판소가 아니라면 대법원이. 네. 지금 사실상 그 이번에 뭐 탄핵도 있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도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게 헌법재판소가 최고재판소가 되고 대법원은 상고심을 처리하는 데 집중하는 그런 법원이 된다면 대법관 증언 문제는 그렇게 뭐 늘릴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거기서 약간 생각해야 될 점은 헌법에 대법원장의 제청을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관의 수. 그렇죠. 대법관의 수 자체는 14명으로 한다는 것은 법원조직법 그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사항입니다. 현재에 있어서 그런 점도 좀 여러 가지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와의 위상관계, 그 위치관계도 한번 또 고민들이 있고 이 부분에서는 그 헌법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이런 그 재판 현실에 대해서 잘 아는 법관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도 네. 수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하나만 더 아까 잠깐 그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 두 가지 안을 철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게 그러면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열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걸 염두에 두고 철회했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게 뭐 그렇게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다만 그 이제 여러 가지 이 법원 개혁, 그 사법 개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 과제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재판,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법원장의 제청권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재판 소원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헌법적인 모든 대법원 사건을 사심제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헌법적 이슈가 있는 헌법 문제가 있는 사건들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재판을 헌법소원이든 이런 형태로 하게 되겠지요. 또 한편으로 또 불필요하게 선거에 앞두고서 이걸 코트패킹 사법장악으로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그 속에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위로 이해를 합니다. 어제 그러니까 추가 안건이 7개가 나왔다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 보니까 법관의 윤리는 없더라고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직위원 부장판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들은 법관회의에서 이게 직위원 부장권의 이른바 그 향응 의혹 이게 처음에 터졌을 때 판사들 반응은 대체적인 반응은 이게 재판 진행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냥 개인 문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그 프라이버시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물론 뭐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거이긴 하지만 재판 진행과는 무관한 문제로 이렇게 판사를 좌표 찍어서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서가 강했대요. 뭐 아마도 이게 지금 판사들의 대체적인 문제의식은 거기에 좀 방점이 찍힌 것 같아요. 좌표 찍기로 해서 그랬대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 독립이라고는 카테고리에서는 그럼 다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직위원 부장이 뭐 윤석열 그 내란 사건 거기서 구속 취소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저렇게 문제 제기를 했을까? 네, 이런 얘기들도 한다는 거예요. 판사들 사이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 법관 대표회에서 만약에 장기간 회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얘기는 아마 나왔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판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게 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논란이 그러니까 법정에서 특정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상 발언을 한 것도 사실은 논란이었잖아요. 네네, 그 이례적이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 재판 절차 진행에 모두에 그렇게 개인의 신상 발언하는 것은 이례적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가요, 판사들? 네, 어제 뭐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아마 어제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아마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뭐 이 판사들의 좀 문화라는 것이 그 내심의 속에 이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있더라도 이제 표현하는 것을 그렇게 자제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직위원 그 재판장은 사실 처음부터 그 회피 내지 재배당을 했어야 되죠. 그 여러 가지 이제 비공개 재판을 한다든가 결국 내란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이 국민 전체에 대한 위기 국면 속에서 그걸 비공개 재판으로 하는 사실 요건에도 부합되지 않을 수 있는데 국가의 안전보장, 뭐 공공의 안녕 질서, 뭐 선량한 풍속에 어떤 거 위반된다는 것인지 필요한 부분만 뭐 제한해도 될 것인데 전체적으로 제한한다든가 또 구속 취소 결정 이런 결정들 속에서 이미 재판의 공정성, 신뢰를 잃었지 않습니까? 그럼 적절하게 본인이 그 법대 앞에서 서 있을 자신이 없으면 뭐 적극적인 생각들을 좀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번에 좀 검찰로 갈게요.
지난주에 나온 소식인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가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뭐 윤석열 사단 이른바 검찰 내 여기가 이제 사실상 와해됐고 그리고 이제 각자 도생의 어떤 그 신호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검찰에서도. 지난주에 저희가 박은정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박은정이 이제 난파선에서 탈출하기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던데. 그 정도의 적인데 감찰이 뭐 우리 변호사님 감찰부장 하셨습니다만 감찰이 시작되기 전에 아무튼 사표를 써야 여러 가지 그에 따른 불이익을 안 받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창수하고 조상원은 미션 완료. 그리고 새 정부 되면 사표 수리 안 됨. 그러면 변호사 개헌 못함. 뭐 이런 것으로 그냥 단적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 새 정부 되면 사표 수리 안 됨이라고 하셨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그 이제 수사 중일 때 또한 그 사건 자체가 이제 징계 절차, 감찰 절차도 같이 진행이 될 텐데요. 그러면 그게 중징계 사유에 해당될 때는 공무원 비사건 처리 규정 검사징계법에 의하면 사표 수리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가 된 비위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뭐 정진웅 차장 같은 경우에서는 그 무죄 판결이 나도 품위주의 위반으로서 징계를 했지 않습니까? 요거는 그 사표 수리를 안 하고 이 사건은 사표 수리가 안 되는 것이 타당하죠. 옛날 진동균 검사 사건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강제추행으로 실형받은 사건인데 그냥 의원 면직을 수리한 것들이 문제점을 깊이 인식을 하고 사표 수리를 못하도록 이런 반성적 고려들이 심지어 검찰 조직 내부에서조차 있었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 이른바 잘 나갔던 주요 보직을 했던 검사들 이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다들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진웅 그 검언유착했던 정진웅 부장검사 그때 형사일부장인 거랬죠. 그렇죠. 그 한동훈 기소하려고 애를 쓰다가 그다음에 그거 지휘했던 뭐 이정영 검사장 지금 이제 국회의원하고 최근에 있는 뭐 정직 처분 내렸죠. 이성윤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감찰 뭐 징계 이런 절차 때문에 사표를 써도 수리가 안 되고 아주 그 충북 진천의 그 법무연수원인가요? 이제 거기 데려가서 이제 논문만 쓰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기들이 했던 거를 잘 알기 때문에 윤석열 사단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 자기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를 잘 아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네, 근데 이 점에 주목해야 될 건 박성재 장관이 혼자 결정했을까? 그 검찰 내부에서는 그 윤석열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박성재 장관의 평소의 성향 또 그리고 그 사람의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윤석열의 뭐 윤사단의 와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약간 호들갑스러운 것 같고요. 여전히 상존하면서 끝까지 이런 중요한 보직에 하는 거죠. 헌법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이거는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현상 유지적인 관리 행위를 해야 된다. 이게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은 그 검사의 신분 범죄 비위와 관련되는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새 대통령 선거일 임박해서 이렇게 선거를 하는 것은 더군다나 윤사단 특수공안 TK 출신들을 하는 것은 그 검찰 개혁 내지는 검찰의 자정 내지는 검찰 비위에 대한 그 합당한 그 처리 절차에 대해서 방해하는 의도로 보이죠. 그럼 이른바 친윤 검사들의 줄사표는 앞으로 그러니까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예, 정권 아마 대선 끝나고 나서는 아마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게 윤석열 정권 들어서자마자 이제 주요 보직을 뭐 이제 대검 차장이라든가 서울중앙지검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윤사단으로 심고 나서는 약 한 달 동안 뭐 그 밑에 있는 간부들을 보질 않았대요. 그 사람들이. 당신들은 전 정권에 부역했던 검사들이다. 그래서 아주 심플하죠. 구분이. 그러니까 그런 걸 당한 걸 뻔히 이제 자기들이 잘 알기 때문에 아마 대선 끝나고 나면은 뭔가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아예가 박성재 장관은 대검 감찰부장하고 법무부 감찰관 임명했잖아요. 네. 이게 그럼 어떤 포석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거기에 이제 검찰에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범죄와 비위를 조사하고 필요한 징계 청구를 하고 또 대검 감찰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수사를 전환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 이창수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뭐 세 가지 지점에 성남지청장 시절에 성남 FC 사건, 전주지검장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그 수사 사건, 그 다음에 김건희 디올백 도이치모터 사건에 대해서 다 그 윤석열의 뜻에 맞는 수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증거 자료와 흔히 하는 얘기로 법리에 맞지 않는 결정들을 할 이 소지들이 꽤 농후한 사건들을 지휘했단 말씀이죠. 예. 헌법재판소에도 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정,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수사가 미진하다, 필요한 수사를 다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쭉 이제 그 대검 감찰부장 내지는 그 법무감찰관들의 이제 법무연수원에 이제 관할은 이제 법무감찰관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점들을 그 절차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반대하는 인물들로 포석을 배치한 거죠. 그걸 알박기 인사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는데요. 네. 일정 부분 뭐 타당한 이렇게 표현이기도 하죠. 이른바 그 친윤 검사들의 과거 행적에 대한 감찰을 저지 내지 방해하기 위한 인사 포석 이렇게 끝까지 치밀하죠.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두 분 평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재명 후보가 어제 사법개혁,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조기에 주력해 힘을 뺄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요지의 네.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검찰개혁은 모르겠습니다. 사법개혁이야 뭐 아직 준비가 좀 덜 됐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검찰개혁은 지금 뭐 이미 조국혁신당은 법안을 발의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도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한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법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 말은 저렇게 했지만 예, 그 법안 통과하는 것까지 뭐 그렇게 시간 끌 일이냐. 예, 그래서 그거는 좀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 네. 검찰개혁은 이미 다 시대적 과제로 국민들 공감대가 그렇죠. 형성돼 있고 네. 바로 대선 후에 새 정부가 출연을 한다면 바로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그 예측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법원 개혁은 조금 더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좀 내부 좀 의견도 좀 들어보고 네. 이래서 조금 뭐 중장기적 과제로 좀 설정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게 문재인 필요하긴 정권 때 합니다. 보면은 그죠? 이 검찰 개혁이 정말 이게 정권에 힘이 있을 때 이게 해야 이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아, 이미 충분히 토론했습니다. 그냥 실천하면 됩니다. 근데 네. 그건 대선 이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좀 그렇습니다. 봐야 될 것 같네요. 네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